요구 소재 콜센터 관련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11층 이외에 9층에서도 새롭게 확인이 마스크 착용 안 한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20, 30분 이상 계속 동행을 하시게 되면 전파상승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로구 신도림등 코리아 빌딩을 또 그 인근 지역을 도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여기부터입니다. 신도림 콜센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4명입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다른 층까지 감염이 번져서요. 9층과 10층에서도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99명의 확진 환자 중에 11층 콜센터 직원 208명 중에서 80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되었고 11층 이외 6층에서도 새롭게 확인이 됐으나 다만 7, 8, 9와 11층 동일한 근무처가 되겠고 최근 인천광역시에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층의 별도의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도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돈 의원님 먼저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208명 가운데 80명이 확진자가 나온 이 콜센터 11층. 그런데 오늘 좀 새롭게 알려진 거는 9층과 10층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1명 이상 더 나온 건 아직 아닌 거죠? 현재까지는 이제 2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9층에서는 같은 11층과 같은 콜센터입니다. 근데 아마 그분은 직접 콜하는 분은 아니고 앱을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10층에 근무하는 남성인데 이분은 이 콜센터가 아니고 아마 상조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이 이 콜센터를 넘어가지고 이 코리아 빌딩 내 다른 회사까지 확산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있고요. 예. 다만 다행인 거는 지금 오피스텔 13층에서 19층까지가 이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전수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다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예. 일단은 다행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국면이 오늘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우려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했던 거라면 맞아요.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감염 쪽으로 우려의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여기 건물 구조도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신도림동 콜센터 11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명, 9층, 10층에 1명씩 나온 건데 원래는 이 예측 가능한 11층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 했는데 다른 층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다른 층에서 나온 것 중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층 직원은 콜센터 근무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10층에 이 상조회사 근무자는 일반 사무실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감염 경로로 지금 되었는지 또는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앞으로 좀 더 하루 이틀 사이에 아마 역학조사가 나오면은 예. 실제로 층간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또는 다른 감염 경로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긴장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층의 확진자가 지난달 2월 22일경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의 10층에서 발생한 환자는 2월 한 22일경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자와 나머지 콜센터의 전파라든지 또는 아예 별개 사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학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의 말은 10층 확진자가 2월 22일부터 증상이 조금씩 있었다라고 하면 백 교수님 11층 이 콜센터 이곳이 아니라 10층에서 최초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요.
이 10층 상조회사 근무자가 만일 처음이었다고 그러면은 11층에 감염원이 이분이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가능성이고, 과연 이 10층에 이분이 별개 감염원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만이 이분이 별개의 감염원이었고, 사실은 11층은 또 새로운 감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감염원 자체가 지금 불명합니다. 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10층 확진자 따로, 11층 확진자 따로 어디서 코로나가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연결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어떤 것인지 확실치가 않고요. 예. 선후관계로 보면은 분명히 10층의 상조회사 근무자가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감염되고 11층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10층에 있는 여러분들도 감염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밝혀져 있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 역학조사만으로는 10층에 계신 분이 11층을 그 다음에 감염시켰다 하는 가설도 조금 좀 성립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10층에 있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감염이 되었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고,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 음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확실치는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는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둬야 되겠네요. 지금 아직은 역학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가 별로 없어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에 따르면 10층에 있는 확진자가 2월 22일께, 그리고 11층 확진자들의 증상은 2월 26일, 28일, 2월 말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주 정도 가까이 특별한 검사 없이 이들은 그냥 일을 한 셈입니다. 증상 초기,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하기 전 또는 자각 막 할 때쯤에 이미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특징들을 보여준 면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라든지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2월 28일부터 인후통, 그러니까 코로나 전반적인 대표 증상이 있었고 5일간 쉬었다가 3월 초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각기 확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종합해보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무방비 노출, 이 코리아 빌딩 자체가 이 코로나에 무방비 노출된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게 지금 신천지의 그 예배 상황과 비슷한 것이 장기간에 간 노출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28일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벌써 그 이전부터 증상이 없었어도 무증상 전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2주일 이상의 그 무증상 전파, 이런 장기간, 또 아주 폐쇄된 좁은 지역에서의 많은 환자들의 발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무증상 그리고 무방비 노출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 당국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코로나가 뭐 11층 중심이라서 9층, 10층 이렇게 층과 층을 이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여전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백 교수님. 이 두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전문가시니까 마찬가지고, 승강기를 통해서 오르내리다가 이 바이러스가 노출됐거나, 아니면 이 코리아 빌딩 전반적인 공조기를 통해서 전파됐을 거나,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봐야 최초 감염을 알아내는 게 좀 쉬운 편이 아닐까요? 이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있었던 것만, 또는 그 버튼을 터치한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학 정보들을 보면은 사실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 때도 한 층에, 홍콩에서 한 층의 사람들이 다 감염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었고, 지금까지는 아직 엘리베이터 하나에서 같이 있었다고만 해서 감염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공조기를 통해 전파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공기 전염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많은 바이러스를 환경에 노출시킬 때에는 공조기를 통해서 여러 층으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층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까지 공조기를 통해서 전파했다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층, 10층의 감염자가 다른 곳에서 코로나 옮았고 11층 감염자는 또 다른 곳에서 코로나를 이제 감염받았다면, 전파됐다면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한 건물에서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9층, 10층, 11층 이 연관관계가 확실치 않고 9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감염원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럼 10층하고 11층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조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10층에서 과연 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공조라고 그러면 사실 2층만이 아니라 여러 층에 공조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아직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지금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구충 확진자는 콜센터 직원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촉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또 보건당국이 집중하고 있을지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게요. 이런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보듯이 환기가요. 환기,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밀폐된 환경을 안 만든 거고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는 주변에 대한 환기를 통한 거와 소독을 통해서 오염도를 낮추는. 신도림동 콜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근무하는 이 동아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환기가 가장 중요한 마스크, 손 잘 씻는 것 말고도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지금 콜센터 이 감염으로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환기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밀폐된 환경이 되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장시간에 노출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만 해도 학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이 감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이고 실제로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이 전파를 막을 수는 있지만 환기가 안 되는 환경 또 환기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소독이라도 잘해야 될 텐데 소독하는 시스템도 지금까지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려되는 사무실은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그 지하실에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거든요. 특히 클럽이 지하실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지하실에 맞아요.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 오락실 같은 경우들이요. 이것 다 공통적인 이 간접 접촉이 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고 환기도 되지 않고 장시간 거기 머무른다는데 굉장히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완전히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이런 그렇죠. 환경을 만들지 않아서 전파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시기입니다. 백 교수님 하나 더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면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까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13층부터 19층에 있는 한 대략 140가구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2주 정도의 잠복기를 또 고려하면 언제 또 다시 확진자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지금 현재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시점으로 볼 때 지금 감염되고서 2주일이 지나지를 않아서 지금 상태의 음성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성이라고 확진을 받으신 분들은 그 음성이 나온 다음부터 거의 2주일 정도는 자가 격리하는 수준으로 그렇죠. 잘 조리를 하시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선별검사도 가셔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볼까요? 이 해당 콜센터, 신도림동 콜센터 이 코리아 빌딩, 이 주변 신도림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 많기로 유명한 이 대표적인 환승역입니다. 이 콜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과 퇴근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지하철 감염 가능성을 두고 이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만약 승객과 짧은 거리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흐른다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5분, 10분 안에 계속 여러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부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전파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장혜철 평론가님, 보건당국의 말이 맞는지 전문가의 말이 맞는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일단 신도림역 주변에 지금 시민들,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네,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용하는 승객이 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호선 노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이용량이 가장 높은 노선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대학가 위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노선이고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고연령층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혹여나 1호선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이 코로나19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각 가정에서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역사에 대한 그리고 지하철 객차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그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비말 감염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잡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흔들리면 우리가 기대고 또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잡는 행위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전하니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건당국을 신뢰하고 마음 편히 지하철을 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최대한 대중교통을 덜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감염이 된다 안 된다 다소간의 입장차는 있어서요. 시민들은 만에 하나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뭐 그렇다고 안 탈 수는 없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테니까요.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시죠. 말 안 해도 숨을 쉬면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덜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요. 또한 그런 분들이 슬금슬금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주변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 백 교수님,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하철 감염,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코로나가 쉽게 전파가 되는 겁니까?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 전파력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물론 호흡 안에도 바이러스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감염이 아닌 한 호흡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은 같이 있었다고만 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대부분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한두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요. 따라서 실제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하고 있다면은 또 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손을 잘 닦는다면은 아마 이 감염 경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실제로도 중국에서의 그 많은 역학 데이터를 봐도 거긴 더 많았었거든요. 환자들이 아주 많고 지역사회에 만연된 상황이었었는데도 이런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예. 걸 봐서 지금 이 생각은 좀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다는 않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콜센터발 2차, 3차 감염입니다. 오늘 신도림 콜센터 직원이 다니는 교회에서 4명이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차, 3차 감염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혜철 변호사님. 이번엔 부천입니다. 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4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신도림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 A씨가 본인이 확진인지 몰랐겠죠. 부천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뭐 대중교통도 이용했고요. 여러 생활 반경에서 활동 동선이 잡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3월 5일과 8일에 2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예.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 중에 4사람이 지금 추가로 2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해당 교회 목사님도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성도들도 있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교 집회를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나의 주요한 논란거리였습니다. 종교 집회의 특성상 아무래도 밀접된 공간에서 뭐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비말이 튈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뭐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 이야기를 했다가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일단 강제 금지는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교회나 예배당, 종교단체에서 신자들 간의 거리를 2m 이상 두게 하고 발열 체크라던가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을 아마 잘 지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각 지역의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에서 과연 그러한 꼼꼼한 조건들을 지켜가면서 열 것인가, 이 문제를 당국도 좀 잘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역의 작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도 성도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위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들, 거리 유지와 발열 체크하기, 마스크 착용한 분들만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꼭 잘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제 신도림 콜센터 직원들의 동선과 역학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동 반찬 가게를 포함해서 여의도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제주도까지 이렇게 이 콜센터발 확산세 그 동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글쎄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그것만 포인트를 두면 음료 배달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여의도 목동 지금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새벽에 그 녹즙을 배달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거는 일단 이제 대형 증권회사 2곳에 했는데 새벽 5시에서 6시쯤에 그 건물에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그 직접 대면은 하는 건 아니고
비대면으로 일단 그 배달을 했고 예.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일단 장갑도 착용을 했다니까 일단 그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해당 그 금융사에서는 소독도 하고 격리도 하고 지금 뭐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목동 반찬 가게는 역시 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이 주중에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그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반찬 가게에서 일했는데 아마 확진 전후에도 그 반찬 가게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역시 또 그 구청에서 관련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요, 신도림 콜센터가 입주한 코리아 빌딩을 서울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 등 코리아 빌딩을 또 그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의 집단 감염 사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서울시는 코리아 빌딩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총집중하고 조기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박 시장이 저 얘기 말고도 백 교수님 화면을 보면 제2의 신천지 우려 정도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다른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 발견된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백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제2의 신천지 우려 안 해도 된다는 좀 틀린 말이고 아하.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 뭐냐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신천지 교인들은 굉장히 확진율이 높았고 또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외 지역에 있어서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단 발생, 산발적인 유행이 나오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은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들에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콜센터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전후 관계를 보면은 사실 대구에서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57명이라는 콜센터 직원이 그럼요. 감염이 됐었고 그중에 10명의 신도가 벌써 확진이 됐었거든요. 이때. 예. 그럼 그 접촉면을 보면은 분명히 다 알 수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그 시절에는 그 시기에는 수백 명씩 막 나오는데 이거 몇십 명 나오는 거를 아마 간과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이때만 잘 얘기를 했어도 아마 이 지금 구로의 콜센터 같은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서 예방을 했을 수가 있었는데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집단 발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콜센터라는 것이 나왔고 이것이 또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접촉자를 찾아가갖고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몰랐다 그러면 그나마도 완전히 퍼져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2의 신천지 우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단언할 상황은 또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산발적 집단 감염 콜센터 여기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